통화량 증가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과 물가의 장기적 관계. 장기 균형에서 통화량과 물가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케임브리지 현금 잔고 수량설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케임브리지 현금 잔고 수량설입니다. 이게 통화 공급량이고 K는 마샤르 K, P가 물가, Y는 국민소득인데 여기서 Y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완전고용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이제 변하지 않는 불변임을 가정하고 있고요. 자, 이 K는 PY, 이건 명목 국민소득이 되겠는데 이 명목 국민소득을 왼쪽으로 넘기면 K는 명목 소득에 대한 통화 보유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임브리지 현금 잔고 수량설은 앞에서 이야기한 화폐시장의 균형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는 보시면 이 R이 불변이고 Y도 완전고용 국민소득으로 불변이다 하는 것을 가정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실질 생산량 Y도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금융제도나 경제환경의 변하면서 이 K도 변하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과 이 K가 변하고 Y가 변한다면 통화 공급량과 P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높은 경제에서 물가 상승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약 40년간이죠. 40년간 105개 국가의 연평균 통화량 증가율하고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통화량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 관계에는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 회기식을 보면 거의 1에 가깝잖아요. 1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이게 1이라 그러면은 통화량이 10% 증가하면 물가 상승률이 10%다 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이 단기 효과고 아래가 장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하고 장기의 차이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물가가 통화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단기 효과를 보시면 초기 균형점이 화폐시장의 균형, 외환시장의 균형은 A 프라임에서 달성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통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B로 그리고 균형 이자율이 R1에서 R2로 하락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환율이 E2까지 올라가겠지만 사람들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앞으로 환율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예상하게 되면 이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기 균형점이 C''이 아니라 B''점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자율이 E2가 아니라 E3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자율은 하락하고 환율은 E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통화 공급량의 증가만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실질 통화 공급 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균형점이 B점에서 다시 A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이자율도 R2로 갔다가 다시 R1으로 복귀하게 되고 이 R1으로 국내 이자율이 복귀하게 되니까 새로 외환시장에서 균형점은 이 D''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균형 환율이 B', E3에서 장기 균형 환율은 E4로 하락에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적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A는 단기 균형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국내 이자율이 내려가면 외환시장에서 균형점이 A'에서 C'으로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게 되므로 균형점은 B'점이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자, 장기 균형은 어떻게 될까? 통화 공급량은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킨다. 최종 물가 상승률은 통화량 증가율과 비례하므로 장기 균형에서 실질 화폐 공급량은 초기 화폐 공급량과 일치하게 된다. 실질 화폐 공급량이 초기 수준으로 복귀하므로 화폐 시장의 장기 균형점은 다시 A가 되고 이자율도 초기 수준으로 복귀한다. 이자율이 장기 균형 이자율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균형점이 B'점에서 D'로 이동해 가면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국내 통화 공급량 증가로 인한 장기 균형 환율은 단기 균형 환율보다 낮아지지만 초기 환율보다는 높게 형성된다. 자, 외환시장만 보시면 이 B 그림을 보실까요? 초기 균형 환율이 2원이었는데 단기에서 사람들이 환율 상승 예상하지 않으면 2지만 장기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니까 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장기 균형 환율은 2포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균형 환율이 내려가지만 2포는 초기 환율인 2원보다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 오버슈팅이란 뭐냐? 말 그대로 오버 슈팅이 된다는 것이죠. 환율의 단기 반응이 장기 균형 환율보다는 더 커지는 현상, 이걸 갖다가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왜 단기의 환율이 올라갔다가 장기 조정으로 하락하게 될까? 이것은 이유가 뭘까? 이것은 물가 수준이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즉 오버슈팅은 자산 가격과는 달리 재화 가격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금 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봤듯이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 3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다시 화폐 실질 공급량이 원 상태로 돌아오면서 균형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단기하고 장기의 차이는 뭐냐? 이 물가 수준의 신축적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그것이 오버슈팅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이용해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거시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반응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화 공급량이고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이 T0 시점에서 M1에서 M2로 이렇게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죠. 하락하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물가 수준을 볼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통화 공급량이 이게 10% 올라갔다면 물가 수준도 P1에서 P2로 10%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통화 공급량, N분의 P 실질 통화 공급량이 불변이 되니까 이자율도 초기 하락했다가 T0 시점에서 하락했다가 장기적으로 다시 원위치, R1으로 원위치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 환율은 초기 환율이 여기에 있다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2,3로 올라갔다가 장기적으로는 2포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 2포 장기 균형 환율은 초기 환율보다는 높고 단기 균형 환율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의 환율이 경제 위기에 오버슈팅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기 환율이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버슈팅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장기 환율은 초기보다는 높지만 단기보다는 낮아지는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지금 초기 환율이 여기였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것은 자산 가격의 변화가, 그러니까 환율이나 주식이나 이런 자산 가격 변화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급변동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물가는 재화 시장의 가격인 물가는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